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자, 노정열 씨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오 대표님 말씀 너무 감명 깊게 들었고,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은 여러 그 선각자들이 말씀을 해오셨는데, 동서고금을 통해서 지금 특히 2012년 12월 19일 날 그 받은 충격이 너무너무 컸었는데, 네네. 또 4.16,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이 5월 16일, 5.16 하면 또 그 유명한 숫자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렇게 그렇죠. 지난번 대선 때 그 득표율이 51.6% 5.16이었죠. 참 희한해요, 그죠? 아버지가 5.16으로 18년간 통치를 했는데, 네. 진짜 그 따님이 네. 51.6%로 1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치한 지 18개월만 하면 아직 18개월 안 됐죠? 나 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런 18스러운. 네. 아, 그리고 진짜로 뭐 억지로 갖다 붙이는 노력을 물론 이제 개그스럽게 하긴 했는데, 네. 정말 DNA가 면면이 흐르는 건지, 숫자뿐만 아니라 그 군의 도움을 받았던 것도 보면, 네. 당시에 5.16 거사를 치르고 나서 사랑스러운 육사 후배 전두환 생도와 그의 주변인들이, 그렇죠. 저희는 박정희 소장의 이 5.16 거사를 지지한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육사 생도들의 지지 행렬했었어요. 행렬을 했습니다. 예. 그걸 보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51.6% 넘게 당시에도 네네. 아, 쿠데타가 아니라 젊은 육사 생도들이 저렇게 환영할 정도고 환영 사열을 할 정도면 아, 박정희 장군이 잘한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역시 당시에도 51.6%가 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유명한 사진, 항공 점퍼 입고 선글라스 끼고 뒷짐지고 이렇게 서 있고, 뒤에는 빼짝 마른 박종규가 딱 이러고 있고, 그 옆에는 수류탄 매달고 있는 불독처럼 생긴, 아닌가? 곰처럼 생겼나? 아무튼 차지철이 깨구리 보고 있고 서 있던 그 사진이 바로 육사 생도들이 행진하는, 그것도 60 그걸 조직화한 게 5.16. 조직화한 게 전두환이죠. 전두환은 그 당시 서울대학교 ROTC 교관이었는데 육사의 무단 찾아가갖고 그때 육사 교장이었던 강영훈, 나중에 국무총리 했습니다만, 강영훈 육사 교장의 뜻과는 반대로 애들을 그야말로 구워 삶은 거죠. 네, 그렇게 갖고는 억지로 시가 행진시켰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군에 대한 신뢰가 망가지지 않았을 때였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결정적인 그 이미지 서포팅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 네. 그러니까 아버지 박통은 전두환 육사 후배의 도움을 받고, 네. 또 따님 여식 박통, 이거 욕이 아닙니다. 여식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보면 여자 그 자녀를 여식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일베 혹은 그 변희재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일부러 그렇게 욕이 아닙니다. 그 지금 검색해 보시면 여식이라는 건 여자 성을 가진 그 자녀를 가리킬 때 여식 이런. 아, 그럼 자식이랑 여식이랑 그런 건가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걸 뭐 여자 자식처럼 자기 검색도 안 해보고 그냥 공격을 하고 노정열 뭐 그렇게 저질. 남자한테 이 자식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사실 그 여자한테에서 나오긴 한 거죠. 이 여식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여식 박통은 네. 박통 자체도 우리가 뭐 풍자의 의미도 있고 박 대통령을 줄여서 박통이지만, 그거는 어떤 분은 높이는 의미도 있고 약간 박통이 비하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말은 라임을 맞춘 거거든요. 네. 붙인 박통과 여식 박통 이렇게 라임 개그를 하다 보니까. 저는 박정희 1세와 2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네. 박정희 1세, 2세 혹은 뭐 주니어 박정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네. 여식 박통은 결정적으로 그 어려웠던 소녀 가장 시절에 전두환 장군으로부터 유곡을 받죠. 그러니까 아빠는 전두환 생도로부터 호위 사열을 받고, 예. 여식 박통은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그 끈이 억지로 갖다 붙인 게 아니라 굉장히 긴밀한 거멀문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네. 이번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윤상현 씨가 국회의원 전두환 대통령의 전사위. 전사위예요. 네. 지금은 롯데그룹의 사위가 됐어. 어떤 매력이길래 전두환 사위도 되고 롯데그룹 사위도 되는지 특집으로 윤상현을 해부한다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지금 억지로 갖다 다 팩트입니다. 지금 말하는 것들은. 그리고 어쨌든 아빠가 뭐 군사 쿠데타라면 우리 따님은 일각에서는 선거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렇게 아빠가 오프라인에서 군의 도움을 받았다면 여식은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관여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MB 때 마지막 정부였던 연재욱 사령관 시절부터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온라인 군의 댓글에 도움을 받았죠.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그죠? 이건 사실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국민들께 제가 어렵게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부정선거인 줄 알겠는데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과 창조정부가 어디까지 져야 되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예. 그러면 저도 가장 궁금해요.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언급을 해보건데 하나는 우리 실정교육법상으로도 그렇고 민형사 그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건희 삼성 회장의 손자인 이재용 씨의 아들이 영은국제중학교 입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중학교 교감 선생님 자살하고 감사 들어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갑자기 그 재벌가의 손자 혹은 이재용 씨의 아들도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사회 배려자가 됐잖아요. 참 배렸어요. 어떻게? 너무 왕자처럼 튀어 보일까봐 아마 약간 없어 보이게 하는 배려인 걸로 저는 이 시간 진짜로 사회적 배려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서류 조작이었고 네. 자격이 안 되는 걸 억지로 갖다 붙였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 씨도 재벌가로 시집을 갔는데 그쪽 자녀분도 지금 같은 배려라는 단어가 정말 그렇게 해서 배려지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한 번쯤 웃어주세요. 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재용 씨 아들이 그 학교 관계자나 부모님이 알았던 그 공모 정황을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기회가 박탈됨으로 해서 진짜 사회적 전형으로 배려로 전형을 받아야 될 누군가는 못 왔다는 건 너무나 정확한 사실이죠. 그러면 네. 그래서 원천무효 내지는 취소 사유가 돼서 본인이 알았건 몰랐건 학교 관계자들과 부모님의 죄지만 입학이라는 그 자체가 원인 무효되거나 혹은 취소. 그러니까 간단하게 무효는 너무 큰 잘못, 취소는 그거보다 약간 잘못이지만 두 가지 다 학교에서 나가는 것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이라서 다를 게 있냐? 전혀 창조적으로 해석한 것도 아닙니다. 전 정권의 일이지만 전 정권의 국정원 요원들의 자유교수 김하영 씨만 한 게 아니라 수많은 국정원 요원들 그것도 특검을 통해서 실체적으로 밝혀져야 되는데 안 밝혀졌죠.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건데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만 몇 명만 지금 징계하고 기소를 했죠. 연재욱 사령관은 구조가 됐고요. 네. 이런 겁니다. 자,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박근혜 대통령과 창조정부가 관여를 안 했더라도 넘어오는 사이에 있었던 그 선거판 자체가 원인무효죄지 취소 사유였으니까 우기는 사람은 우길 수 있지만 양심이 있다면 똑같은 절차 때문에 원인무효 내지 취소의 하자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본인이 알았다는 증거를 본인이 생방송 중으로 발표를 한 게 바로 12월 19일 선거 3일 전에 12월 8, 9, 6일 날 밤에 네. 생방송 토론 때 본인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발설을 하고 맙니다.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박근혜 후보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성폭행범들이나 하는 그런 인권 유린의 짓을 해서 이번에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3시간 있다가 서울경찰청에 이성한 경찰이 발표한 게 김용판 청장의 명의로 발표한 댓글이 없었다는 것은 서울청에서 나중에 나왔고요. 네. 본인이 3시간 전에 아마 보좌관이 알고만 계시라고 했는데 너무 기쁜 나머지 아니 대통령도 사퇴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때. 그거야 말 실수니까 저는 오늘부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고 대통령이 출마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자기 예언적 도치 효과로 아마 그러실 날이 올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기밀을 미리 빼낸 건 물론이거니와 사실이든 아니든 생방송으로 서울청에서 발표하기 3시간 전에 먼저 생방송 중에 쳐버린 게 되기 때문에 본인은 몰랐다가 성립을 안 하죠. 이거를 우긴다면 그야말로 이제 역시 박바가 되고 종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공약 파기가 되고 심지어 천안함 이 사태에서도 박 대통령은 보통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홀로 탈출 합법이라고 하고 싶거든요. 자기는 거기서 홀로 탈출해서 남을 보는 거죠. 국무총리도 잘못했고 이번 사태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네. 저는 무사 안일하게 가만히 있는 공직자들은 퇴출시키겠습니다. 자기는 홀로 탈출한 다음에 사실은 이준석 선장의 홀로 탈출은 유도 아니죠. 그럼요. 모든 사안에서 항상 유리하면 들어가 있지만 나쁠 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홀로 탈출 합법은 그건 본인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연재욱 사령관, 남재준, 이명박 대통령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NLL 포기라는 그 국가 기밀을 선거 때 써먹으려고 김무성, 권영세, 나중에 진짜 아니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억지로 서상기였죠. 토시까지 네. 조장한 그 중심에 있던 인물들이 윤상현, 서상기, 정문환 아닙니까? 네. 다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월호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분개하고 302명의 그 고귀한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막 규탄을 하는데 저는 아까 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본인은 이미 알았다고 가장 먼저 단군 일에 가장 최초로 발설한 분이 댓글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국민들은 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발표하는데 자꾸 본인이 최초로 치고 들어간 게 박 대통령이 네. 그날 밤에 맞아요. 생방송으로 친 거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캥기는 게 있었어.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 증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51.6 얘기했지만 여기서 로지스틱 그래프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빠는 한강의 기적, 따님은 개표의 기적. 대꾸를 기가 막히게 맞춰서 그 3천만 표가 2시간 만에 유력과 확실로 넘어가는 요 대목에 대해서 우리 지금의 이 공중파 3사 방송국 종편 4사 어느 누구 실체적 진실도 왜 그렇게 됐다는 거를 검증을 못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확증을 대보라고 하니까 지금 못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거기까지 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중간에 가장 결정적인 거 있죠. 본인은 그렇다 치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를 입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제가 들었던 게 아니라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니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서울청의 김용판 청장의 바로 그날 밤 11시에 있었던 그거죠. 서울청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들의 여론이 50대 50이었습니다. 당시의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어떤 데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긴다, 어떤 데서는 박근혜 후보가 그래도 조금은 앞선다, 아니면 둘 다 진짜 50대 50이다, 칼같이.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과연 국정원 요원들이 그렇게 야당 후보를 종북으로 몰고 전라도민들을 비하하는 숱한 그런 댓글들을 과연 다뤘겠느냐라고 온 국민들이 관심을 써 있었기 때문에 선거 이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이 변수가. 근데 서울청에서 댓글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를 하는 그 순간. 근데 우리가 나중에 또 서울 디지털 사이버 요원들의 그 CCTV를 보면 알고 덮어부터 해서 알문 다 죽어부터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가장 잘 봐도 저는 미필적 고의라고 안 보고 그냥 고의라고 봅니다. 이게 밝혀지면 당연히 중간쯤에 있던 몇백만 표가 국정원 요원들 너무하고 새누리당을 지지하든 않든 이건 너무나 국가 요원들이 너무나 심했으니까 그래도 야당에게 줘야 되겠다는 그 표가 얼마였냐면 역시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편차는 있지만 당시에 가운데쯤에 있던 국민들 중에 8%에서 12% 그러니까 산술평균하면 10% 정도는 서울경찰청이 제대로 그렇게 국정원 요원들과 사이버 요원들이 댓글을 달았더라면 그거는 용서할 수 없다. 박근혜가 알았든 몰랐든 새누리당이 관여를 했든 안 했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연을 안 했든 판 자체가 오염됐기 때문에 그것은 선거라는 판, 아까 말한 입시 부정의 판은 자체가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한 거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바꾸겠다는 그 여론이 8%에서 12%인데 이게 계산해 보면 200만 표가 넘어요. 네. 이거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좌우나 진보부를 떠나서 너무했구나. 이렇게 결론이 가야지 선거 부정이란 말은 약하고 부정선거라가 부정이 앞에 붙는 게 맞죠. 자, 일단,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굴 만나면. 예. 저는 김대중 노무현 소위 중도 저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좌파 10년 때도 노무현 라디오 때부터 라디오 21 대한언론 우리 같이 해왔지만 저희가 아무리 노무현 대통령과 김 대통령을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정책적으로 때때로 굉장히 비판적인 언론인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럼요. IMF 극복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신자유주의 아무리 국제적 입김이 너무 강했지만 너무나 지키지 못한다는 그 입지도 않았으면서도 언론인으로서는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자꾸 제어를 한 거고요. 체크앤 밸런스니까. 예, 그죠?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이라크 파병. 네. 그 다음에 대북 송금 특검도 이해는 했으나 우리가 그때 그건 진실 은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국제 외교라는 거는 굉장히 변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안고 갔어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그래서 정몽원 회장까지 자살하게 만들고 처음부터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에 밀리지 않았습니까? 탄핵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하지만 말이죠. 아까 오연호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덴마크에도 분명히 여당과 야당이 있었고 진보와 보수가 있었는데 사회민주당이 아닌 그저 보수 쪽에서 정권을 잡았던 30년 동안에도 기본은 했다. 그것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그런 역할이 컸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나 부럽고요. 네. 이제 여기서 문제는 과연 덴마크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과 대한민국의 역사적 문화 전통을 보면 역시 거기는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IT 강국이라고 10등 하던 거 이제 12, 3등 떨어졌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200개 그 못 살던 나라에서 20분의 1로 압축 성장한 거거든요. 50년 만에. 네. 과연 지구촌에 그렇게 근대민주주의, 뿌띠부르주아 시민민주주의 거치고 수백 년 동안 이룬 걸 우리가 50년 동안 하다 보니까 갈 길은 맞아요. 근데 이제 질문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외연을 확대해서 보수적이거나 나쁜 사람들을 포위할 수 있냐고 질문했을 때 여기서 또 난맥상에 빠지는 게 바로 교육과 언론이라는 양대 네. 발목을 잡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 길은 맞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이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많이 봐서 48%는 남아있다고 그 숫자만 믿고도 보고 있지만 네. 50대 중후반의 선배들은 본인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혹은 돌아가실 때까지도 반공교육으로 머리 세뇌교육 당하신 분들인데 또 언론에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지금까지 소위 주류 6대 신문 방송사가 그렇게 교육과 언론이란 양대 축을 놓지 않는데 스스로 깨어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 그럴 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들리는 대로 듣고 그렇죠. 보이는 대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기가 힘들죠. 그렇죠. 예. 예, 그 차이를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사모라는 정말 자발적인 동원되지 않은 최초의 인터넷 그 카페 모임이 10만 명 이상 있었고 네. 우리 10만인 클럽 확대되고 있고 우리의 3만 명 가까운 이제 동지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러나 희망은 갖되 우리가 방심할 틈이 전혀 안 돼도요. 왜 그렇죠. 저쪽은 또 종편 4개를 만들어서 외연을 또 넓히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은 말씀하셨으니까 얘기합니다만 다른 데 걱정 물론 하고 연대해야 되겠습니다만 국민 TV가 TV 방송 시작한 지 한 달 보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 실은 생각보다는 확장성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확장성이냐면은 지속적으로 지금 뉴스를 만들 만한 그런 물적 토대인 것이죠. 솔직히 얘기하면은. 예. 그러니까 CMS 회원들이 확대가 잘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4만 명 정도가 가입을 했는데 출자 의사를 밝히고 그중 2만 5천 명 정도가 출자를 했지만 CMS 회원들은 월 납입하는 분들은 오늘 봤는데 차마 밝히기가 두려울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거. 예. 지금 세월호가 저렇게 된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벌써부터 저걸 덮자고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 가만히 있자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된다. 설사 부정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일부분이고 끝난 일이니까 넘어가자. 예? 그리고 어떻게 독재 시절에 독재는 했지만 그래도 좋은 걸 더 많이 했다. 내지는 식민지 시절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반 이상이 되니까 조작과 부정이 있었지만 지난 대선이 나왔고요. 그거 마무리 짓고 다른 아이템으로 두 꼭지만 더 하고 또 워낙
훌륭한 가수가 계시니까. 원래 시간상으로는 지금 끝낼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본인이 반 정도 말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부정에 본인이 최초로 댓글이 없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라고 말을 했고, 3시간 후에 서울청의 명의로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장 핵심 이슈가 그거였습니다. 정말 국정원이 개입했을까 안 했을까 알면서도 없다고 한 결과 그 거짓 발표로 인해서 표가 왔다 갔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 개입이거든요. 네. 그걸 이제 우리가 이번에 1심 나온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였고, 네. 예. 아마 2심 가면, 제정신인 판사라면 좌우를 떠나서 증거가 있고, 그런 게 고의가 아니라면 뭐가 고의겠습니까? 네. 안 그러면 끝까지 발표할 수 없다고 했어야죠. 그렇죠. 네. 100만 번 양보해서, 그죠? 그랬으면 가운데 있는 국민들이 있으니까 저렇게 발표하는 거, 그거야 국민들의 자유죠. 조금 말이 어렵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표, 3자가 어우러진 굉장히 그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야, 그 정도 차이면, 문이 되든 박이 되든 그냥 잘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이 많으시고, 저도 그것까지 그럼 받아들입니다. 정의롭지 않지만. 그러면, 박 대통령과 창조정부가 살 길은 딱 2가지 있었습니다. 지금 2014년 5월 달에. 부정선거라는 태생적, 애초의 원천 무효라는 상실을 가진 판단이라면 그게 한 가지 그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고요. 그래도 재선거하고 나라 이미 1년 반이나 지나서 그 패션쇼하고 외국어 하면서 전 세계 돌아다녔는데 이거 뒤집는 것보다는 이해득실을 따져봤을 때 꾹 참고 바꾸려면 국민들이 깨어나서 3년 반 후에 바꾸자라고 해서 그것까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려면 딱 2가지를 더 했어야 됩니다. 마치 실형을 살려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전혜정을 줘서 집행유예 시킨 거라고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겁니다. 부정선거였지만 1년 반 지났고 국민들이 반반씩 했으니까 그래 좋다. 들써서 뒤집는 것보다는 잘해라.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공약 실천이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이슈 파이팅이라고 하다 이슈 선점이라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슈 잘 될 것 같으니까 표가 될 것 같으니까 3대 신세계백화점 저희 집 앞에서 들고 나온 게 출마하면서 박근혜 후보가 들고 나온 게 바로 3대 공약인데 그게 바로 좌파 정권 3대 공약 똑같습니다. 경제, 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 3대 공약 하겠습니다. 중도도 아니고 완전히 그동안 60년 동안 욕해왔던 저쪽의 이슈를 가져와 버린 거예요. 이슈를 선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깨갱한 거예요. 원래 찍던 사람도 찍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도 찍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능력이죠. 아주 그걸 쉽게 얘기한 게 20만 원 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세세한 것 중에 몇십 가지가 있지만 하다가 못할 수는 있습니다. DJ 노무현이라고 다 하다가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드러내놓고 이제 언제 그랬냐고 입 싹 씻고 공약 파기한 점은 집행유예 범위 굉장히 위험한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실형을 살려야 되는 지점까지 왔는데 결정적으로 바로 5.18 광주와 민주운동처럼 저희 입에 숫자와 이름이 나온 것처럼 아마 우리 역사에서는 4.16, 4월 16일 세월호 참사라고 4.16 세월호 참사에 때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7년 동안의 적폐가 쌓여 왔던 겁니다. 본인은 싸그리 깡개 뭉개서 그 이제 참여정부 그것까지 다 뭉개고 싶어서 쌓여왔던 패단 그 적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DJ 노무현 때라고 왜 재난 사고가 없었겠습니까만. 적폐까지 얘기하면 자기 아버지 때까지. 그렇죠. 최소한. 이승만 대통령까지 가야죠. 그런 걸 다 무시하더라도 규제 완화 가지고 청와대에서 기업 규제는 우리 시대에 쳐부숴야 할 원수이자 암덩어리고 불타는 애국심으로 진돗개 정신을 물어뜯자라고 이렇게 굉장히 북한만큼 과격한 표현을. 종북 세력 같아, 아무리 봐도. 자, 해양경찰, 해양수산부는요, 민간과 규제 완화할 때 프라이버타이제이션 민영화도 시키고 사용화도 시키고 규제 완화도 시키고 몇 가지 그 전법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큰 틀에서 보면 규제 완화거든요. 네. 그리고 언딘과 해경이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인양과 생명 구조하고 범죄자 잡고 색출하고 하는 건 민간에 넘기는 거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해석을 갖다 붙여도 그거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이건 해경이 아무리 언딘에다가 책임을 떠넘기고 그 안에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애초에 경찰이 잠깐만 기다려 우리 자매기른 회사 쟤네가 도와줄 거라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원천무의 잘못을 했고 실제로 165명은 살린 게 아니라 나온 사람을 이동시킨 거죠. 그 이동도 반 이상은 민간 어선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유예를 봐주다가 공약을 반 이상이라도 실천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그래도 우리가 뒤집지 말자, 퇴진 얘기하지 말자, 너무 막 나가는 거다 하지만 지금 집행유예 받아서 그냥 5년간 숨통을 겨우 살려줬더니 아까 말한 좌파 3대 공약을 갖고 와서 일단은 다 표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거 모으고서는 싹 씻어버리죠. 이거 이제 굉장히 위험선을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를 들면 100명, 200명이라도 사실은 불난 것 끄는데도 그러면 안 되지만 소방관들은 언제든지 의사자가 되고 희생을 각오하고 한두 분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구해내고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 스토리들이 참 많죠. 그런데 어떻게 465명이 애초에 보고됐을 때 기울어지고 나오고 탈출하는 가운데 좀 죄송합니다. 해양경찰 제 친구도 많고 거기 지금 대변인이 제 행시 동기라서 제가 피눈물 흘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카페다가. 도대체 해양경찰이라는 해양경찰들이 누구 하나 중상자가 있는 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목숨 던지고 죽으라고 공무원 월급 요새 굉장히 높습니다. 중견기업보다 많이 받습니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국민들 460명이 물속에서 수장돼 가는데 아무도 중상도 안 하고 안 죽었다? 이건 결정적인 부작위에 의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혹은 유기치사라고 보는 거죠. 이 총책임자 그럼 지시했다? 아니요. 헌법 34조에 재난에 대한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형법보다는 헌법적인 탄핵으로 퇴진을 하는 것이 집행유예 5년을 받은, 근데 거기에 가중처벌된, 애초에 원천무효 부정선거지만 공약을 다 싸그리 파기했던, 그리고 단 100명이든 10명이든 살렸어야 되나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고 165명은 그냥 나와 있던 사람, 그것도 반 이상이 민간 어선들이 이동만 시켰던 이 원천무효는 이제 형법이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탄핵을 받아서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연예인 중에서 저만 주장하는 거죠. 국민 등이 얼마만큼 동의할지는 모르지만. 자, 이것은 뭐 저의 그 생각과 비슷한 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아마 가장 과격한 편에 속하겠죠. 근데 다만 오늘은 5월 중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딱 중간인데요. 그래서 1980년 5월과 그리고 2009년의 5월 23일이죠. 그 얘기를 좀 할까 했었지만 그 얘기는 다음 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저랑 이름만 같지 의형제 같지는 않게 생긴. 그건 제가 이제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이정열 씨 모시겠습니다. 자, 인기 가수 지금 둘이 멤버라는 거 아시죠? 아직 뭐 이름 바꾸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인기 가수예요. 자, 인기 가수 이정열 씨입니다. 손병희 씨에게는 참 정말 특별한 재주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굳이 꼽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무척 황당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냈죠. 네. 딱 한 달 전이었잖아요. 4월 16일이었어요. 공개 방송을 예. 여기서 하던 그날이 16일이었었고 예. 그리고 나서부터 한 달이 지난 셈인데 어떻게 한 달을 보냈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한 달이 지나긴 지났습니다. 아마 우리 나중에 시일이 지난 다음에도 그때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고통스러운 기억은 없애버리는 그런 기능들이 있대요, 사람. 그것도 사람이 그걸 잊어야지만 다음을 향해서 갈 수 있으니까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5월달 공개방송에 다시 초대가 돼서 무척 기쁘고요.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5월이어서 꽃은 피고 사람들은 또 함께 5월을 나고 있습니다. 경사스러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평상시였다면 그랬을 텐데 이렇게 좋은 날들이 또 이어지니까 그만큼 더 우리들 다들 하나같이 마음이 더 아프지 않나 싶었어요. 한돌 형이 만들고 먼저 불렀던 노래입니다. 꼴찌를 위하여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지. 하지만 꼴찌인 것을 그래도 내가 가는 이 길은 가야 되겠지. 1등을 하는 것보다 꼴찌가 더욱 힘들다. 바쁘게 달려가는 친구들아, 손잡고 같이 가보자.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 산 저 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러운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보고픈 책들을 실컷 보고 밤하늘의 별님도 보고 이 산 저 들판 거닐면서 내 꿈도 지키고 싶다. 어설픈 1등보다는 자랑스러운 꼴찌가 좋다.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가는 길 포기하지 않는다면 꼴찌도 괜찮은 거야. 꼴찌를 위해라는 곡이었습니다. 한돌 선배가 만드셨죠, 이 노래? 네. 예. 사실 그날 그 달의 의미에 맞는 곡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서 네네. 소개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노래가 5월 노래지. 네네. 그대 고운 내 사랑 이정열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네, 정말 5월 노래인데. 근데 항상 12월에도 부르고 11월 달에 부르고 5월의 햇살 같은. 뭐 히트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 부르는 거지 뭐. 직유법이죠. 네.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12월의 햇살이어도 내가 5월의 햇살이라고 느끼면 돼. 됐어요. 난 히트곡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 정말 마음이 편안했다면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나눴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도 또한 서글프네요. 세상에 지쳐가던 내게 그대는 다가와 가물어 갈라진 가슴에 단비를 주었죠. 잊었던 희망의 노래가 새록새록 솟고 그댈 그리며 사는 날들 꿈만 같아요.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 서거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 고운 내 사랑 5월의 햇살 같은 꿈이여 그댈 기다리며 보내는 밤은 왜 이리 더딘지 그대 짊어진 삶의 무게 가늠하지 못해 오늘도 나는 이렇게 외로워하지만 가시나무 숲 서거기던 내 가슴 치우고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그대를 쉬게 하고 싶어 내 귀한 사람아. 너의 음성 너의 웃음 제잘거림 잊지 않을게. 이제 그만 놓아버리렴. 이제
이제 그만 잊어버려 그 어두운 그 차가운 그 무서움 잊어버리려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좋은 세상 있기를 바래 정말 전부 있기를 바래 시험 공부 대학 입시 학원 따위 없는 세상이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래 용서하지 않기를 바래 바보 같은 무책임한 개걸스런 어른 따위들 이젠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걸어갈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강해질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울지 않을 거야 일어날 거야 일어날 거야 강해질 거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잊지 않을 거야 예. 그럼에도 일상은 지속됩니다. 그런 신념으로 지난번 콘서트 K도 했었고 이번 달에도 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도 할 것입니다. 좀 더 웃으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4월 달에 트윗 계정을 없앴어요. 네. 너무 시끄럽고 글씨만 봐도 막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네. 어제 페이스북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쓰고 나왔거든. 그냥 뭐 끝인사로 대신 네. 한다면 그렇게 뭐 계속 연습이랑 공연도 많아서 신경 잘 못 쓰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은데 이제 밤에 잠자리에 들면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불편했고 게다가 또 지난주에는 혼자 형 그때 청계광장에 있었나 보다. 근데 나는 안산 갔다 왔거든. 예, 예. 근데 이제 또 갔더니 나랑 비슷한 불편해서 미안해서 거기까지 갔던 뮤지컬 배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서 어떡하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서 이 어려움을 함께 뚫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둘 청계광장 갑니다. 예, 전 다른 데 갔다가 그날 청계광장 가서 일 같이 하고 일일에 노래 같이 하고 다시 갈 거예요. 네, 거기서 만나요. 예. 네. 거기서 뵙는 걸로 하시죠. 여러분 오늘- 괜찮습니까? 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5월달에 내가 그거 듣는데 왜 이렇게 웃기냐? 야 웃기라고 하는 거야. 가요 무대에 그 선생님 성이 뭐지? 김동건 선생. 5월에 콘서트 K 이렇게 마치겠습니다.